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원래 100일은 잔칫날이죠. 무탈하게 보냈음을 축하하고요. 더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하는 자리인데요.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기자회견이 오전에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감안하면요. 아무래도 축하나 자랑보다는 반성과 다짐이 더 많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책이죠.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하면요. 이런 주택 공급 민간 주도로 한다. 그동안 과거 정부, 전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였죠. 근데 이번에는 민간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좀 더 보죠. 재건축 부담금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한다. 그리고 서울에만 50만 가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2단 기사로 있습니다. 얼굴이 3명의 얼굴이 나와 있죠. 자, 검찰, 서해 피살, 서운, 박지원, 서욱, 자택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의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러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해경 관계자 자택 등 10곳도 대상이었다. 자, 수사가 진행됐죠, 이며. 근데 본격적으로 뭔가 궤도에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요, 언론들은요. 자, 이 정도 수사가 들어간다면은 그 윗선에 대한 수사 이것도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실국장급 인사 속도 주문했다. 검증을 최소화하라. 그동안 공무원, 고위직, 간부급이잖아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일이 안 된다.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속도를 내라는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요청을 했다. 인사가 늦어져서 국정 동력 상실됐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또 서두르다 보면 이거 부실 검증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죠. 자, 오늘 이게 취임 100일이니까 그에 맞춰서 이런 기사들이 오늘 꽤 많이 실려 있어요. 뭐 여론조사 결과도 싣고 있는데 대선 때 윤석열 찍은 10명 가운데 4명은 등을 돌렸다. 최근에는 지지율 상황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9.5%.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대남 61% 지지철회 이탈률이 높다. 이대남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층이었는데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선 때 찍은 10명 가운데 4명이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특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해서 뭐 관련 기사들도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직련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는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부터 전자가 붙었네요. 어제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동학 전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짙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짙은 편이다. 그런데 어제 어떤 상황 하나가 뭐 결론이 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후 더 짙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당인 국민의힘 어제 이제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됐죠.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 신문들이요, 이 내용을 정치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담고 있죠. 이 기사는요, 그 중에서도 좀 평가를 좀 강하게 담은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친윤 더 짙어진 비대위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 구성을 보니까 친윤 이 색깔이 더 강하게 보이더라.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인 주기환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기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현역 국회의원 일부, 그다음에 원외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 일부 이렇게 섞여서 발표가 되는데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기환.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수사관 출신. 그리고 20년 인연으로 알려져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출신 지역, 연령, 성별 안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수도권도 있고요, 호남도 있고요, 여성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뭔가 안배한 모양새다. 그리고 현역 의원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주기환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대통령실 쪽에서 해결하든지 답변해야 될 문제이고 저는 주기환 위원이 우리 당의 13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그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비대위원 9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비대위 중요 결정사항이나 이런 건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혁신 있게 할지는. 자, 요 사항이 하나고요. 다음 사항 더 소개해드리죠. 자, 여당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을 했죠.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를 두고요.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자동으로 비대위원 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들이 당내에서 좀 나왔었죠. 어제 이 부분을 의식한 듯 의총에서 재신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의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재신임이 됐어요. 역시 어제 이제 비대위 구성 멤버들을 놓고 있는데요. 사실 큰 제목 다시 보죠. 권성동 재신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주기환 등 비대위 9명 확정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위에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요. 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지금의 비상 상황의 어떤 원인 제공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또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저 얘기는요. 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오전에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내용 내용이죠. 저는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요. 오후에 의원총회에서는요. 재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주기환 비대위원. 그러면서 친윤 색깔이 더 짙어졌다. 사실 주기환 비대위원은 그 전에도 약간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에 포함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인데 각각 나눠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최고위원이었고 그 당시에 전국이 의결을 받으면서 서명수 의장께서 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지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최고위원인데
누구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권성동 당시의 직무대행께서 예. 뭐 추천을 받아서 모셔온 건지 결과적으로 윤핵관들에 의해서 뭐 모셔왔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수락할 때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협상이 있었을 겁니다. 협상이 아마 있었다.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예. 윤핵관들이 아마 모셔왔다면 비대위원 관련해 가지고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뭐 여러 가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갔겠죠. 아마 그 과정에서 주기환 전 후보를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미 비대위원 인선 일부는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인선하기 때문에 예. 이건 최고위랑은 다르거든요. 최고위는 당원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고. 그러면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 잠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협상의 주체는 한쪽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고 다른 쪽은 누굽니까? 뭐 이분을 모셔온 분들의 세력이겠죠. 그게 저는 아마 윤핵관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예. 윤핵관들이 아마 그러면은 주기환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호남의 후보였고 광주시장 후보였고 호남의 대표성을 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당내 많은 호남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이 주기환 전 후보가 예. 이렇게 인선되었는지 왜 하필 이 시점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도 있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하죠. 사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주기환 비대위원의 이제 아들 뭐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당시 뭐 그건 알려진 사실인데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건 뭐 대통령실에다 설명해야 된다.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이었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 시점에 왜 하필 주기환 후보를 모셔왔을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지난달 초에 당대표 징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들 다 소집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추인을 받았던 것이 당대표는 권리가 아니고 사고 상황이고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고 직무대행 체제임을 그렇죠. 최고위원들끼리 초기에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예. 했어요. 하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당대표가 징계를 받고 그 상황에서 최고위원들한테 연대 책임이라든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같이 책임지자라고 해서 사퇴를 주장하셨더라면 예.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그때는 정치적 명분을 갖고 사퇴를 하셨을 겁니다. 아. 그때 비대위가 갔더라면 훨씬 더 당과 국민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예. 더 안정적으로 갔겠죠. 근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같이 하시려고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때는 인정받아놓고 한 달 사이에 모든 사고와 책임을 윤핵관 분들께서 지금 일으켰는데 예. 이제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최고위원들 일부 다 사퇴를 됐고 예. 최고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그때 원내대표는 아직도 지금 비대위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이 좀 넌센스죠. 저 정우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요.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뭐 재신임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지난 한 달간 트루먼 쇼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막 비상 상황이라고 본인들께서 다 예. 비상 상황 말씀하셨는데 왜 본인은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원내대표로서 또 비대위원으로서 당연직이라고 당원 당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의 비상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데 왜 비대위에 다시 포함이 됐는가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재신임을 한 겁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 트루먼 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께서 다 비상 상황이라고 의총에서도 추인을 예. 했거든요. 근데 정작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하는 이 상황이 예.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만 지금 와야 됐거든요. 예. 그럼 저는 사실상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짜고 치는 건가 트루먼 쇼를 보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예. 비상 상황이라고 많은 의원들과 많은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와 이런 분들은 비대위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자, 이번엔 최인영 변호사께 같은 질문인데 우선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이제 비대위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지금 비상 상황을 일으킨 건 이른바 문자 파동 이후거든요. 근데 그 문자 파동의 주인공은 권성동 원내대표였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비상 상황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이 됐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구성됐던 최고위원들 중에서 다 지도부를 떠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중에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근데 비대위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 약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저 또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 그 시대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굉장히 큰 패착을 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사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체리 따봉 그 문제까지 지금 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비상 상황이란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권 초기에 100일도 채 되지 아니한 그 시점에서 지지율이 20% 중반대로까지 추락했던 그런 상황이 비상 상황이란 것이지. 예. 어떤 뭐 누구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에 지금 방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된 것이고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용산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을 지금 하고 있고 당에서도 지금 인적 쇄신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거나 마찬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 자체보다도 예. 이른바 당과 정과 대통령실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일 대를 위한 어떤 변화가 비대위 체제로 간 거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 점에 있어가지고 9명에 있어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저 예. 또한 그래서 만약에 사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그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대한 어떤 내부적인 재심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도 예. 어제부터 며칠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 그 절차가 조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그렇죠. 그 100여 과정. 명이 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참석했던 분은 60여 명밖에 참석했지 않았다는 예. 점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의원총회 정족수는 맞췄던 것이고 그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뭐 완전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논란이 일으키기보다는 현 상황 속에서 비대위와 또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과 이 대통령실을 지지율을 견인할까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책임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히려 퇴행이 아닌가 국민을 바라보려고 예. 한다고 하면은 그 퇴행에 대한 것은 다음에 있는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예. 지금은 이른바 비상 상태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면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줄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최인영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과 여당이 같이 단일 대우 한 몸에서 뭔가를 끌고 가야 된다. 이 난국이 지금 비상이니까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고 어제 구성이 된 거다 말씀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에 도움이 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단일 대우에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이렇게 된 겁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청년층이라든가 그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이런 식으로 이른바 내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고 예.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0, 40대의 모든 의견이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파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염치를 중시하고 또 말의 품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 또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굉장한 지지를 보냈던 예. 사람인데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는 않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면을 전환해서 새로운 쇄신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란 것이 보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이 것입니다. 혹시 이제 정치권에서 요즘에 조금씩 써요.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속어 같기도 한데 이른바 싸가지 논쟁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수 우파에 대해서 가진 예. 심리적인 영린을 지금 건드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중진들께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시라, 조금 더 길게 보시라 하는 점이 바로 그건 것이니까 계속 보수의 영린을 건드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끊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저 또한 이제 그 기성세대의 어떤 대를 대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보수의 예. 흐름 그리고 원내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권성동 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을 한 것은 바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주기환 전 후보 비대위원이 됐어요. 비대위에
그 주기환 비대위원은 왜 포함된 겁니까? 아, 왜 그 포함됐다고 부분에 보십니까? 있어가지고는 명확합니다. 예. 결국 저는 그 이번 비대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비대위가 10년, 20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잠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위는. 잠시 가는 건데 예.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대위의 핵심은 새로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이게 당과 지금 그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삐걱삐걱거리는데 그거를 이제 화합하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여전히 지금 이준석 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배려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도 30대, 40대 호남에 굉장히 신경을 썼지 예.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좀 배지 있는 사람 호남 분들을 비대위 데리고 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험지에서 광주시장으로 해서 16% 가까이 어떤 그 표를 얻었고 그 표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기환 지금 비대위원이 예.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친분도 있지만 예.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 누구보다도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지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 비대위에서 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김용태 전 최고위원, 주기환 비대위원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전 대표가 됐어요. 이제는 이제 비대위가 구성됐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건 수긍한다 또는 만족한다 이렇게 보세요? 뭐 제가 뭐 이준석 대표 전 대표라고 표현해야 뭐 대표의 뭐 대변인이 지금까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예. 입장은 없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어제 방송에서 예. 좀 의아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뭐 어제 방송을 예. 통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왜 지금 주기환 전 시장이 왜 하필 이 시점에 포함된 건지에 대해서 의아해했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군요.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 비대위 전체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뭐 아마 방송에서 표현했을 겁니다. 대표도 그래서 저 주기환 전 시장 후보죠. 후보께서 포함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 지금 뭐 논란도 있으신 분이고 예.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 관계도 있으신 분이 비대위에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언론들은 하여튼 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친윤의 색깔이 좀 짙어졌다. 요런 기류의 기사가 오늘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하는 기사인데요. 소개해 드리죠. 뭔가 과거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요즘에 언론 인터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금씩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폭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무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진 사퇴 제안 얘기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냥 바로 거절해 버렸다. 그리고 대통령실 독대 부인은 거짓말쟁이 만들기. 이거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말이 엇갈린 채 그냥 미궁에 빠져 있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듣자마자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걸 누가 그 얘기해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게 답니다. 징계 개시 절차가 사실 그게 한번 징계 절차 개시 안 하기로 했던 건을 징계 절차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그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무적인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특히 윤리위로 여당 대표에 대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의 그 징계 결정이 있기 전에 뭔가 대표를 사퇴하라, 대표를 사퇴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누군가인지는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안이 여러 갈래 들어왔다. 근데 본인이 이런 자에 거절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금의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 이미 윤핵관 등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 있는 게 불편했다.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데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7월 8일 날일 겁니다. 아마 7월 8일 날 징계를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저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초니까 아마 그 윤리위 징계 결정을 전후해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 말이 맞다면. 근데 과연 그 주체가 누구냐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윤핵관들이라면 예. 아마 징계의 윤리위 결정이 좀 저 말이 맞다면 정황상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자진 사퇴를 제안했다라는 그 당시에 소문들이 있었고 저렇게 그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소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미국을 가라고 권했다라든지 그 시점쯤에 아마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뭐 12월 연말까지 예. 당대표직을 유지하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소문만 무성했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저 말이 대표 말이 맞다면 아마 윤리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이 정황상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도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또 입장을 내고 어떤 식으로든 뭐 SNS든 인터뷰든 하겠죠. 그럼 요새 조금씩 뭔가 지금 계속하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 화면으로 좀 정리했어요. 그 내용 좀 보시죠. 오늘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법원의 심의가 있어요. 법원에서 열려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들은 전문가인 변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대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겠다. 그러면서 나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 일부러 쓴 것 같죠, 이거? 지금? 마지막 대목은? 누구 들으라고 지금? 이게 오전에 나온 기사 내용 정리한 겁니다, 지금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선 반응을 또 보였어요. 그래서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요. 뭐 소속 정당은 다르시지만요. 객관적으로도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심의가 열리는데요. 오늘 뭐 결정 나올지 아니면 며칠 더 기다릴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거나 받아주거나 기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각각의 경우 국민의힘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얘기한 게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겠죠. 만약에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할 때인데 인용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용을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가 전환이 안 되겠죠. 예. 그럼 예를 들면 직무대행 체제로 갈 건데 직무대행 체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당원권 정지 문제까지 걸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다시 복원될 수 있겠죠.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의 내용에 따라서 인용이 될 경우 일단은 이 비대위 구성에 대한 가처분 이걸 멈춰 달라는 거죠. 예, 일단은. 그렇겠지만 이제 뭐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 체제 자체가 예를 들면 성립이 안 되는 게 일일천하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중 권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판정한 형태의 소위 직무대행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당 전체가 정치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일단 비대위 구성은 체제를 된 통해서 비대위. 가려고 하는 예. 이 두 가지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계속적인 내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이제 기각이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각이 됐을 때 아마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관례적으로 이 정당 정치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를 구성을 했던 핵심인 윤핵관들의 지금까지 행태 또는 이것을 지원했던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해서 정당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과 윤핵관들에게도 상당히 큰 어떤 고민들의 대목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예를 들면 내용 판단 없이 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소위 인용하지 않겠다, 기각하겠다라는 얘기만 끝나게 됐을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소위 이 비대위 체제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잃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 낙마 상태 또는 어떤 권토 중대를 꿈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소위 지금 국민의힘 주류 같은 경우는 아무런 내용 판단 없이 기각이 나오길 바라겠죠. 예.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본인들의 법적 판단에 의해서 예.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문제이긴 할 거라고 좀 봐요. 저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최윤영 변호사. 결론적으로 제가 예측했을 때는 인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아. 왜냐하면은 빨리 신청했었어야죠. 아. 지금 그 설령 지금 비대위가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 이미 비대위가 다 구성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고 백보양보해서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징계 결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후폭풍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인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악수를 떴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전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뭐 아무튼 오늘 열립니다. 근데 직접 가겠다. 오늘 오후에 있어요. 요 심의가요. 아침에 매일경제의 두 번째 키워드 100일입니다. 뭐 짐작하시겠죠?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잡혀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은 대략 한 40여 분 정도로 예정이 돼 있어요. 뭐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관련 기사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뭐 위에 윤 대통령 어제 뭐 인적 쇄신 질문에 어제 출근길 질문이었죠. 뭐 정치 득실 따질 문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래쪽 기사가 좀 더 눈길 잡네요. 그동안 출근길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입니다. 이 회견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을 따져보니까 취임 초에는 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국민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많이 쓰인 단어인데 이걸 또 하나씩 다 따져봤군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질문이 151개가 나왔는데 그걸 답변한 시간 보니까 1시간 25분. 이걸 다 계산했어요, 지금요. 뭐 꽤 되네요, 쌓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 많이 쓴 단어, 대통령이 쓴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쓴 게 글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글쎄가 이게 내용은 없잖아요, 글쎄는. 그 다음 단어가 국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생각, 문제 등등등. 초기에는 법인데 이제 사라졌군요. 그 이제 숫자가 낮아지니까. 제일 많이 쓴 거는 글쎄, 국민, 생각, 문제. 뭐 이 정도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단어만 뽑아 놓으니까 굉장히 좀 묘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상황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걸 또 여기다 제목으로 제일 많이 쓴 말은 글쎄다. 또 이렇게 작은 제목 달아놨어요. 지금.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 오래 하시냐고 기다리셨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오늘입니다. 자, 100일. 아무래도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특히 10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는지요? 글쎄요. 네. 글쎄요. 지금 글쎄요를 쓰셨어요. 지금 글쎄라고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는 100일 동안 예.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생각나는 장면들은 인사 실패했다. 그리고 인사를 왜 이런 인사를 했냐라고 예.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 정권보다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봤냐.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가볍게 뒤로 흘리고 예. 본인의 길을 가는 그러한 예. 모습들.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갈 때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건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 실력과 능력만 보고서는 어쨌든 이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너무나 크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것이고요.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스스로 또 물러나신 장관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가 되겠구나. 세대 간 통합이든 공존이든. 예. 근데 지금 사실 복지부 장관 그 전임을 할 수 있는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고요. 예.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예. 예,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당정 갈등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건 당권 찬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는 정통성도 없고요. 아무런 예.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에서 국면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체리 따봉이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젠다가 없다는 건데요. 이게 아젠다가 없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정 정국으로 몰아가고 압수수색하고 근데 그게요. 대통령의 말과 또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예. 정의, 공정, 상식 그리고 법치 예. 이 네 가지를 중심적으로 이 정권을 운영하겠다고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최근에 보여준 100일 동안의 이 모습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100일 즈음에서 후한 평가를 내리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혹독한 지금 평가를 내렸어요. 뭐 체리 따봉 얘기까지 꺼내서 그런 거 기억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표정을 보니까 최인영 변호사께 발언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100일 평가 좀 해주시죠. 100일 평가 예. 정말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또 국민들의 실망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많은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른바 대한민국의 회복,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것이 이른바 이번 전력 대란 뭐 이런 문제가 관련해 가지고 원전의 정상화, 또 그리고 한미 동맹의 회복, 예. 또 대북 관계나 대중 관계에서의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어떤 경제 회복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만 정치는 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적응하는 기간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셨으면은 100일이 아니고 또 1년 예. 뒤에는 또는 새로운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최인영 변호사는 좀 좋은 쪽을 많이 보셨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사실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을 좀 정리하실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 아마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그런 관련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또 이거 띄워놨네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많이 쓴. 그러니까 대통령이 쓰는 어떤 표현과 단어는 어떤 고민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라는 표현을 이거를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뭔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았다. 고민이 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은 글쎄다. 59번을 썼다. 이걸 또 하나씩 다 셌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요. 보시죠. 이 부분은요. 이 내용은 요런 인사 실패 여당 내용 만 5세 입학 그때마다 지지율은 뚝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진 요인들을 하나씩 또 짚었죠. 역시 뭐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사는 요걸 하나 붙였네요. 본인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 이렇게 또 하나 딱 작은 제목으로 걸어놨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뭐 만났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양쪽 다 설명을 안 해요. 맞다 틀리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하는 건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맞는 걸로 보는데 양측은 함구. 주호영, 이준석 15일 저녁 비공개 회동한 듯. 아니면 안 만났다고 하겠죠. 근데 함구예요. 그런데 요 여권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직접 비판하는 거 이거 좀 자제하라 좀. 이거 안 좋다. 왜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가 지금. 그러면 이 뜻은 그러면은 대통령 빼고 윤핵관 비판하는 건 괜찮지만 대통령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부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거예요 지금요. 확인된 게 아니고요.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100일 이후 전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계획도 밝힐 텐데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이 뜻입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예.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언론에 나가서 그동안은 한동안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 이른바 이게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평가죠. 이게 내부 총질입니까 그럼?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여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비판 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과거에 민주당이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뭐 조국 장관이라든지 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것을 계속 정책에 다 유지시켜주기를 원하실 거고 그 정책의 공정과 상식이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여당 내에서 계속 옳은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기보다는 여당의 어떤 반성이나 성찰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실 거고 저는 그게 저희 여당이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표현들이 있죠. 이 예.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순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자제할까요, 윤석 전 대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자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 그럼 계속 나온다,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들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예. 이준석 대표의 현재 뭐 스탠스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마 이제 발언 직접 비판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 이제 이런 걸로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숨길 수가 없고 지금 거의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인데 실제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다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스스로 계속 옷을 입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더 큰 실망을 계속해서 낳게 될 겁니다. 애초에 상대방의 반감을 조직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선을 치렀고 그 대선 과정에서 준비됐던 모습들 이런 것들 충분히 보여주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치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인현 변호사, 뭐 짧게 같은 질문 드리죠.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자제 안 할 것 같다 그랬어요. 자제 부탁했는데 자제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 이런 식의 어떤 비판할 것 같다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인 걸로 판단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다면? 근데 저는 이번 그 가처분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은 예컨대 이제 기각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아무리 어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반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어떤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훨씬 더 힘을 얻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있을 그 가처분 결정이 가처분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 실무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가처분을 정말 급하면은 오늘 신청서 넣으면 내일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기일이 잡혔다는 점. 그러네요. 그 점에 있어서 약간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빨리 피해야 될 것은 법원이 빨리 판단을 해줍니다. 인용해 줄 것은. 그런데 이게 일주일, 2주 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결정 굉장히 그것을 기점으로 어떤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갈릴 것이라고 그런 예측을 합니다. 최인현 변호사가 그동안에 이제 이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리셔서 그게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전망을 해 주셨어요. 뭐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요. 방탄 실현입니다. 방탄소년단 그 방탄 아닙니다. 진짜 방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실현이 됐다는 거죠, 지금요. 짐작하시죠? 최근에 무슨 정치권에서 방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당원 80조 개정, 의총에서 친명, 비명 충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이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잖아요, 규정. 이걸 좀 바꾸기로 한 건데 전당준비위원회가 일단 결정했어요, 바꾸자고. 그걸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당대표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기소였어요. 기소가 되면 못 한다. 근데 이거를 하급심 유죄,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더 둔 거죠. 뭔가. 그러니까 기소는 검찰 쪽에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하급심 유죄라는 건 법원 판단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시간을 두겠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아니냐 막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관철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물론 절차 남았습니다. 전준위만 통과된 게 아니라 그 위에 뭐 등등등 더 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근데 자충수다, 창피하다 이런 반박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거다 또 이렇게 해서 약간 두둔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권 경쟁 중이죠. 박용진 후보, 이재명 후보 각각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던 정치개혁을 우리가 다 뒤집으면서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 선거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해서도 심히 논란입니다. 검찰이 우리한테 더 날카롭게 대한다고 하면서 그 혁신안을 우리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고 떳떳한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찰공화국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무리하게 수사 여기저기 마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 엄혹함을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면 좋겠고 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료 정치인들이 겪게 될 이 사법적 그 탄압에 조금만 더 공감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에 이제 본인을 위한 방탄 아니냐 이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다른 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어제 끝에 좀 붙었어요. 얘기를 잠깐 덧붙인 말인데 다음은 좀 검찰 수사 상황. 뭐 경찰, 검찰 뭐 여러 갈래 수사가 있어요 지금요. 그 수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전 현직 회장 체포영장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횡령 혐의인데 지금 두 명 다 해외 출국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쌍방울 임원들 이재명 고액 후원도 여기 보면 검찰은 횡령 변호사비 의혹 통합 수사다 이렇게 수사 사항을 소개한 기사가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어떤 이 수사 사항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밑에 뭐 큰 제목보다도 요 정리된 표입니다. 대장동 관련된 내용, 백현동 관련된 내용, 다 이거 개발 관련된 의혹들이죠. 쌍방울 방금 전에 드렸죠. 요거 이른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이런 수사.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다음에 이제 부인 김혜경 씨 법카. 요거 뭐 계속 많이 나왔죠. 보도가.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이것도. 그러니까 큰 골자만 뽑아도 이 정도 뽑힌다는 거죠. 지금 수사 상황이요. 일단 이렇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 사실 이 당원 개정 80조와 맞물린 게 이게 과거 이제 쇄신안 차원에서 이렇게 기소되면은 당원권 정지된다.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걸 좀 바꾸려고 한다. 후퇴하냐 이런 건데 따지고 보니까 민주당은 대선 지방선거, 전국선거 크게 두 가지 큰 전국선거를 연달아 졌어요. 통상적이라면 그런 정당은 완전히 쇄신을 하겠다고 싹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쇄신과 혁신을 했습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과정이 큰 선거가 두 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바로 지금 당권 경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또 변명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가 들어설 때 예. 혁신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관리형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도 또 며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전당대회가 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 80조 관련해서는 제가 2015년도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당시에 만들었던 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시기도 좀 잘못됐고요. 예. 논점도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우리 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일종의 팩트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1심 판결까지 기다리고 정치인들이 눈치고 앉아 있기에는 국민들 본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수사가 이뤄져서 기소가 돼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정당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있었고 혁신하자 이런 때문에 이제 그런 혁신안들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예. 그것이 좀 유지가 이제 됐었던 것인데 예. 저는 반대의 상황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하급심에서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조금은 후퇴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을 기존의 안을 저는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수사 기소가 되자마자 바로 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에다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바로 심판해라. 그러면 기소되자마자 바로 심판 때려서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날 바로 다시 직무정지됐던 것을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제도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있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논란이 개고기만 남은 예. 상황이고 민주당은 80조만 남은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혁신할 것이며 예. 지금 초고령화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채워졌을 때 민주당이 혁신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예.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 기존 제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수사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바꾼 겁니까? 그럼 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김종욱 전 행정관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요. 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지금 상황 자체들을 소위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소위 특수부 중심의 검찰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방식의 정치적인 탄압, 사정 정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상을 하는 겁니까? 네. 이건 어떻게든 기소가 계속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렇습니까? 건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요건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예. 전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정부가 계속 사정정국과 관련해서 계속 기소할 수 없다고 봐요. 기소를 하는 판판이 예를 들면 그것이 유죄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렇겠죠. 현 정부가 정당성을 얻을 수밖에 나중에 없는 굉장히 문제가 상황인데 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대로 예를 들면 80조 1조 문제 때문에 그런데 3조에 예를 들면 이것을 보충하는 조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우려는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알겠고 그다음에 무죄 추정 헌법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과도한 예를 들면 규정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소위 80조 1항에 맞게 사망이라는 조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항 자체들은 내부에서 이런 우려들을 너무 강력하게 표출하고 그것을 당원에 담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여기에 동의하면서 소위 본인들이 친명이라거나 예. 아니면 현 정부랑 맞서 싸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팀들이 꽤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건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행대로도 충분히 가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원인이 뭐냐면 민심과 당심의 괴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민심들이 우려하는 바와 당심이 우려하는 바가 다르게 되면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예. 그 방법에 과도하는 민심과 이반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그럼 지금 이 만들어내는 당원 거죠. 개정도 괴리라고 보세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상황에서 80조라고 하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뭐야라고 하는 설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재명 소위 지금 후보를 지키려고 하는 거에 아닌가요? 논쟁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당을 위해서 또 예를 들면 정치 현상을 위해서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 논의는 일단 이후에 당대표 선거가 지난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그거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소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지금에 있는 비대위건 아니면 의원총회건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표결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지금의 흐름은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 최인종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는 여당용 당헌과 야당용 당헌이 따로 있나 봅니다. 여당 때는 검찰이 자기 편에서 기소 안 할 거라 생각했는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정지한다라고 했다가 유지하고 있었다. 예, 이제 야당이 되니까 이제 검찰이 보복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걸 없앤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고 싶은데요. 이른바 6대 의혹입니다. 그중에서 잘 보면은 대장동과 쌍방울 변호사 및 대나무형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예. 나머지 4가지 백현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김희경 씨 법인카드 이용,
그 GH공사 합숙소 의혹은 이거 경찰이네요. 수사죠? 다 경찰이 하는 겁니다. 예. 검수완박 통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는 게 누구죠? 문재인 정부가 했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법 리스크다. 검찰이 탈핵 그 어떤 보복을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저걸 봐서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국민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더불어는 자기들만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전 행정관이 지금 최준호 변호사가 왜 그러냐면 막 얘기하시는데 발언 깨달라 그러셨어요. 저는 여야가 지금. 예. 마찬가지인데요. 여야가 똑같이 다 바꿨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당원 당규를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민이 지적하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통일한 사안을 가지고 여당이 하면 문제가 있고 야당이 하면 문제가 있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 평론가들이 예를 들면 정쟁으로 이걸 몰아가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6가지 의혹이 있어요. 예.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나타난 게 없어요. 근데 저런 의혹만 가지고 예를 들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추정해서 이것이 될 거니까 당원 6조 80조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헌법 가치에도 안 맞아요.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공격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고 왜 당원 당규를 국민의 여론과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가? 여야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직무대행이 바꿀 수 있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지금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국민적 상식과 무관하게 바꾸려고 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당의 공격 소재, 야당의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태 전 최고위원께는요. 뭐 김종욱 전 행정관이 여야 지금 뭐 다 유일할 대로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분석과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민주당 모습을 보니까 쇄신이나 혁신보다는 뭔가 과거의 혁신안이라고 내놨던 걸 좀 후퇴하는 것 같다. 방금 설명들 하셨어요. 그 부분은. 2015년 당시상도 설명하셨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른바 땡큐다. 이게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김종욱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당도 당원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더 나쁜 게요. 이재명을 위한 사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3선 연임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개헌을 앞장섰거든요. 민주당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당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에 의한 정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여야가 물론 지금 야당이 이런 모습들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당에는 전략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여야가 왜 이렇게 다들 당원을 바꾸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의 정신이 있고요. 헌법의 정신이 있듯이 각 당원이 요구하는 그 당헌 당규가 하는 정신이 있고 정한 이유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재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의원께서 사법적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아니 그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는 정당했고 윤석열 정부의 수사는 뭐 정치 보복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당원을 개정했죠. 만약이 아니라 개정했는데 지금 방향 잡았어요. 그쪽으로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입니다. 저희 당에도 저런 규정이 있어요. 당규에. 민주당은 저희 국민의힘보다 더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인데 더 후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야당의 3선 7명의 의원분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신다고 했지만 뭐 이동학 전 최고도 지금 목소리 내셨지만 야당의 젊은 정치인들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민주당이라면 야당의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과감하게 반대하고 이재명 의원을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공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정치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수그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네,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사당화라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사당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더 나쁠 수가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정당이 나쁜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둘 다 나쁜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쟁 자체가 국민들께서
그렇게 유쾌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정치권의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이런 논쟁은 좀 지양하고 얼른 예,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각 정당끼리 서로 그쪽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들요.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고공농성입니다. 뭐 네 번째 키워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화물연대 이번엔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 신호 들고 고공농성 뭐 신호를 들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알려졌죠. 그래서 제목에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네요. 조합원 100여 명이 서울 사옥에 몰려와서 뭐 옥상 쪽에 좀 올라갔죠. 이렇게 사진으로도 쓸려 있어요. 로비 봉쇄 한때 직원 출근도 막았다. 10여 명이 옥상에서 지금 있는데 뭐 경찰이 진압할 때는 뛰어낼 것이다. 약간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요? 위협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양측이 수개월째 운임료 인상 갈등, 2개 공장 농상이어 본사까지 마비됐다. 사측은 이거 불법 점거다, 협상 도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뭐 목소리 좀 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전 지금 전 뭐 옥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좀 뭔가 큰 플래카드를 걸고 있어서 농성 중이거든요. 무렵인데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운송량을 맞춰주게끔 기다렸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합리적 운송료를 인상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화물연대 본부는 하이트 진로 조합원에 대한 생존권을 위해 이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확산해 나갈 겁니다. 저 모습인데 여기 좀 잠깐 소개해드리죠. 지금 현관 로비로 지금 노조원들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잖아요. 신점으로. 여기 경비원을 제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랄까 이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농성을 하고 옥상 쪽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운송료 현실화 해고자 복직 요구 하이트 진로 화물기사 고공농성. 지금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뭐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사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그랬다. 물러설 것이 없다. 그럼 사측에서는 이거 불법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거 적법하게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는 건데 왜 그러는가 약간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인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 기본적으로 노조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상권이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결국 본인들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고 법보다 앞서기를 지금 주장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만큼의 어떤 긴급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운에 갈수록 손해보는 그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기름값도 많이 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그 법적으로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단체나 다중이 그 어떻게 뭐 허가되지 않은 장소로 들어가면은 이른바 특수주거 침입과 이게 특수 협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 예. 결국 훨씬 더 큰 상처만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조집행부 그리고 또 이 하이트에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의 장을 만들고 농성을 일단 푸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계속 이게 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공권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입될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로 노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 사실은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주장하는 바보다는요. 이런 모습, 이런 행태 자체가 더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여론의 반응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노조의 극단적인 움직임이나 저런 이 식의 태도로 그 노동 운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기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건 공권력 투입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노사 간만의 문제다. 예. 그리고 그 갈등은 거기에서 일어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있죠. 법치입니다. 근데 그 법치가요.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불법하고 탈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고용노동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갈등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나는 상관없다.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 자체에 애민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쨌든 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예. 있는 것인데 이 정부의 움직임이나 정부의 어떤 이 책임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불상사는 없어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지금.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